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3년간 5천만 원의 부채를 모두 탕을 수 있었던 이유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채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제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 습관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그럼 대체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5천만 원의 부채가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우선 제 앞으로는 학자금 대출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 보증으로 생긴 빚, 경제 상식을 이제 막 알아가던 단계에서 성급하게 결정한 투자, 그리고 사기, 이렇게 해서 총 5천만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빚이 늘어갈 때마다 당연히 내가 일하니까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총 부채가 5천만 원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굉장히 막막했어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근데 이제 망연자실 가만히 있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빚을 갚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결과로 3년 만에 모조리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더 벌기. 부채를 갚을 때도 더 버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던 부채는 학자금 대출 뿐이었지만, 학자금 대출은 유예기간이 있고 또 저금리이기 때문에 당장 갚아야 하는 나쁜 부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부채 청산에 대한 생각보다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처음 취직해서 받았던 월급의 실수령액은 110만 원 정도였거든요. 정말 작고 귀엽지 않습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100번도 넘는 이력서를 쓰고 진짜 이틀에 한 번꼴로 다니던 면접의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월급은 아니었어요. 근데 경력이 없는 신입이다 보니까 그런 데조차 가지 않으면 제가 더 좋은 회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만족할 만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 저는 정말 이 한 줄에 경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무작정 견뎠어요. 버텼어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인이 어떤 부업에 대한 정보,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버티는 1년 동안은 채용 사이트를 기웃기웃거리면서 지금 회사보다 급여를 더 많이 주는 회사를 알아보고 2년차가 됐을 때 공백기 없이 바로 이직을 했는데요. 이직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급여를 많이 고려하게 되더라고요. 사회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직장 생활에 대한 거를 내 시간이랑 기업의 돈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뭐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커리어를 개발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보다 적게 급여를 주는 회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거기에 내가 갈 이유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이직을 할 때의 기준은 하나예요. 더 나은 연봉을 제공하는 회사를 우선으로 고려를 합니다. 어른들은 뭐 돈만 밝힌다, 돈만 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어른들도 지금 받는 연봉보다 뭐 1,000만 원 더 주겠다, 500만 원이라도 올려주겠다 하면은 바로 이직하시지 않을까요? 아무튼 덜 쓰기만큼 중요한 건 더 벌기더라고요. 덜 쓰는 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세 번째, 나만의 지출 통제법 만들기. 제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재테크도 좀 잘하고 싶고 얼른 성공한 어른이 되고 싶어서 돈 관리하는 방법이랑 재테크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제공한다는 카페를 무작정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된 방법은 계좌 쪼개기, 그리고 예적금 풍차 돌리기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제가 해보니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준도 없었고 목표가 모호했기 때문인데요. 재테크를 잘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내 지출을 통제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 지출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수입 현황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회사에서 얼마를 받고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내
지출 습관, 지출 패턴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딱 물어보면 너 한 달에 통신비 얼마네? 이러면 나 12만 원 이렇게. 너 한 달에 식비 얼마야? 30만 원 이렇게 탁탁 나올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돈 관리나 재테크 관련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알아낸 방법은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지출 패턴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다른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려고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나는 왜 하지 못하나 하는 생각에 혼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내 지출 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돈 관리 방법이랑 투자 방법은 모조리 엉터리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빠르게 제 지출 습관을 파악을 했는데요.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하루에 한 잔은 꼭 먹는데, 커피 값으로 하루에도 진짜 한 3만 원까지도 쓰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미쳤지. 이게 나만 먹으면 되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적선하는 것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면서 같이 마시고 싶으니까 이제 커피 사주고 그랬죠. 철이 없었지. 그리고 또 쇼핑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틈만 나면 하는 게 쇼핑? 막 백화점 가서 구경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때 뭐 명품 좋아해가지고 명품 매장 돌거나 진짜 좋은 걸 샀으면 좀 지금이라도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을 텐데, 아쉬운 거는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쇼핑을 하는데, 그것도 막 그냥 좀 비싼 보세 가게 간다든지 백화점에 입점한 보세 가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내 삶의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었어요. 근데 이 지출을 파악하고 나서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 지출 습관 파악하고 지출 통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돈 관리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 돈 관리의 목적은 부채 청산이었어요. 저는 자산 증식을 위한 부채가 아니라 오직 소비와 관련된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부채를 청산하고 이제 저의 자산을 늘리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일단 여윳돈이 생기면 부채를 청산하는데 무조건 썼어요. 그리고 제가 매달 내야 하는 이자와 원금은 그대로 지불하는 걸 유지를 하면서 전체 수입에서 일정 부분은 꼭 부채 청산을 위해서 돈을 따로 빼서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체 수입의 50%까지도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 적도 있었고, 진짜 못해도 최소 수입의 10% 정도는 내가 이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을 주기로 약정된 이자와 원금 외에 별도로 제가 따로 원금 이자를 내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여유 자금이 생기면 진짜 무조건 원금 이자 갚는 거 따로,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채 청산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는 5, 6년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부채를 청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채를 청산해 나가는 동안에도 재테크 공부는 부지런히 해야 해요. 사실 부채를 청산해 나가는 동안은 즐겁기만 한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우울하고요. 불안해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뭐 자산을 증식하는 거, 이런 거에 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부채 청산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내 돈이 쓰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 부채도 분명히 내가 사용한 거긴 한데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리고 왠지 없어지는 돈인 것 같아서 허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견디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저한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그 시간에 재테크 공부를 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고, 제 지인들 중에서 저랑 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1억의 자산을 만들어내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작은 종잣돈으로 지금은 몇 억을 굴리는 지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조언을 따라서 재테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요. 당장 제가 투자에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없지만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투자원금을 늘려가는 재미를 느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내가 자산이 뭐 1, 2만 원이 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난달보다 조금이라도 늘어있으면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저처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시드가 100만 원만 모여도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5번째.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빚을 갚아야 되니까요. 이제 제가 돈 관리를 하고 부채를 청산하고 투자 공부를 하지만 사고 싶은 물건을 내가 원하는 때에 사지 못하는 거는 종종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감정은 저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울감에 빠지는 시간 대신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리스트업 하면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지 이 물건을 구매하면 내가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이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중고 거래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나는 무조건 세팅을 써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사용감이 있더라도 내가 그게 진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면 중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중고 거래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지출을 막아주기 때문에 제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부채를 갚아나가는 동안에는 굉장히 힘들고 우울한 순간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또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감회가 새롭네요.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직 부동산을 제 힘으로 마련해 본 적은 없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안녕!